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나더미네스 대표 박권태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도 사실 앉아 계신 분 눈치를 볼 때가 있고, 앉아 계신 분들도 또 앞에 있는 사람 눈치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지 말고 서로가 필요한 질문들을 자주자주 해주세요. 그래야지 저도 또 신나서 더 즐겁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부끄럽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지 또 서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손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 어나더미네스를 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를 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연산동에 원래 어나더미네스라는 커피숍과 그 원두를 납품하는 제조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점포동에 디저트 카페를 어나더미네스를 운영하고 있고, 연산점은 거의 제조 납품, 원두를 제조해서 납품하는 공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커피 한 지는 이제 한 14년 정도 돼가는 것 같고, 거의 강의나 강사 생활을 조금 오래 하다가 제 일을 시작한 지는 이제 한 9년, 10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도 아직도 배워가는 단계고, 그리고 항상 새로 오신 분들을 만났을 때 새로운 의문점들이 저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많은 공유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배워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해볼게요. 자, 주제입니다. 창업의 이제 기본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창업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운영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년까지만 해도 세미나의 주제의 그 방향성을 제가 이제 이 창업을 하는 순서 이런 식으로 많이 뒀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필요로 하신 것들이 대부분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냐, 관리하냐, 그 다음에 원가율 계산, 세금. 실질적으로 내가 커피숍 창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보고 또는 해보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눌 거고, 자, 부재. 내가 왜? 이 부재는 뭐냐면, 처음부터 제가 세미나하는 동안 또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동안, 창업을 하고 나서도 이 내가 왜라는 생각을 한번 계속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내가는 저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숍을 여기다가 하나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독점하고 있을 때는 장사가 잘 됐어요. 재밌게 즐겁게 했어요. 근데 커피숍은 아시겠지만 거의 레드오션의 레드오션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가 장사가 잘 된다라는 소문이 돌자 말자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저는 손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가게 이 세 곳 중에 한 군데를 가야 돼요. 웬만큼 카페 투어 하지 않는 이상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옆 커피숍에 가서 커피 먹고 이 커피숍에서 커피 먹고 그러진 않죠. 네, 그러면 세 군데 중에 제가 손님 입장에서 내가 왜 여러분들 카페에 가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왜 여러분들 카페에 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답이 섰을 때 창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업체 만나서 인테리어 해주는 대로 받아가고, 기계업체 상담해서 싼 데 가고, 그렇게 하시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제일 처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손님이 왜 우리 가게에 와야 될까?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컨셉을 제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 자리를 잡고 나서 내가 이 카페에서 뭘 하지라는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늦어요. 자리 잡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컨셉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왜 나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카페가 예를 들어서 디저트 카페입니다. 디저트 카페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앉아서 먹는다. 그 다음에 테이블이 일반 커피숍보다는 조금 더 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평수도 자연스럽게 일반 커피숍에 비해서 조금 더 커야겠다. 이런 틀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자리를 구하러 갈 때 내가 생각한 그 컨셉이랑 여기 공간이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대부분 자리를 먼저 구하고 내가 하려는 걸 억지로 밀어 넣어요. 그러면은 전기 승합 문제부터 시작해서 급수, 배수, 수도 문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원활하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대한 계산, 이런 것들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셉을 먼저 생각하세요. 이게 나와 있고 자리 구하러 가셔도 안 늦어요. 왜 제가 안 늦냐 얘기하면 나는 지금 창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빠요. 그래서 한 3개월 안에 빨리 오픈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지금 상황은 레드오션의 레드오션의 레드오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을 했을 때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한 100곳 정도가 오픈을 한다고 치면 순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확률은 제 생각에는 20-30%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 60-70%는 자기 인건비 걷어가기도 힘들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 마세요.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내가 정말 손님들이 봤을 때 내가 왜 이 가게에 가야 되나 이런 느낌이 확 들어올 정도가 됐을 때 해도 안 늦습니다. 마음 급하게 가지시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커피숍 만드실 때 예산이 한 작은 평수는 1억 조금 미만 들 거고 큰 평수들은 1억에서 3억, 뭐 50평, 100평 되면 5억 정도 들어가죠. 그 돈을 조금 더 내가 정립되어 있는 컨셉이 정확해지고 난 뒤에 하셔도 안 늦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돈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 생각하세요. 저 손님은 왜 우리 가게에 와야 되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컨셉이 어느 정도 나온 뒤에는 예산을 잡아야 돼요. 커피숍을 하실 때는 대체적으로 예산을 조금 적게 잡으려는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10평 할 거면은 보통 5천만 원 얘기를 하시는데 5천만 원으로 하기 힘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천으로는 힘듭니다. 할 수 있어요. 오픈돼요. 근데 그냥 그저 그런 어떠한 지나가지는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서 내가 5천을 쓴다. 제 생각에는 창업을 안 하시는 게 돈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하게 되면은 정말 어중간한 카페가 돼요. 저희한테 오셔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10평을 생각하시거든요. 대부분 5천만 원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5천만 원으로는 힘듭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얘기했죠. 그 가격만큼 딱 나와요.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뭐 물론 정말 삐까뻔쩍하고 예쁘고 들어가고 싶게끔 할 수 있는 매장들도 있겠죠. 그런 매장들은 기본 1억이 넘어갑니다. 알고 접근을 해야 돼요. 평수가 적다 그래서 절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테리어 평당 비용은 평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올라갑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잡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 순서가 좀 생각보다 늦어요. 자리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리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게를 계약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와 이제 커피 머신 장비들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하나 이런 것들이랑
오픈 전에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오픈을 했을 때, 그리고 오픈을 하고 난 뒤에 어떤 것들을 하면 좋냐, 그런 것들 오늘 얘기 나눠볼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나요? 넘어갈게요. 컨셉. 자, 큰 틀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예를 들어서 컨셉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잡더라도 그 현장이 못 받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큰 틀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에스프레소 바, 요즘 조금 유행하죠. 서울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던데, 그 다음에 10평 미만 1인 커피숍, 이거 아마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디저트 카페, 그 다음에 전문적인 커피숍, 그 다음 로스터리 카페, 그 다음 샵앤샵,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겠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겸 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커피는 한 잔을 팔아가지고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10평 미만 요즘 체인점들 있죠. 다 1,500원에 파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이제 미끼 상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스누피나 이런 캐릭터나 이런 것들도 파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커피는 미끼 상품인 거고, 와서 이제 그런 건 바이 건으로 큰 금액들을 판매하기 위한 뭐 그런 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이면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내가 커피를 잘 해서, 또는 커피를 정말 맛있게 해서 그냥 커피로 성공을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은 과감하게 버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즐거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로 돈을 많이 벌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봐요. 커피를 배우고 나서 창업을 하셔라. 창업을 했는데 커피를 하고 있으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느 순간 내가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으실 거예요. 제가 100번 말려도 하시는 분들은 하시거든요. 하시고 나서 저한테 와서 다시 후회를 하세요. 네 말 들을 걸. 이미 돈이 다 날라갔죠. 억 단위가 날라갔으니까. 그래서 창업 컨설팅 세미나를 하든, 아니면은 예전에 이제 제가 교육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수강생 분들이든 소개든 저희한테 컨설팅 의뢰가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바빠서 컨설팅을 아예 안 해요. 그냥 도와만 드리고 있는 중인데, 최소 3번은 제가 못하게 막아요. 막고 돌려보내고 막고 돌려보내고 3번을 하고, 그래도 본인이 커피를 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그냥 도와드립니다. 그걸 뭐 굳이 돈 받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제가 도울 수 있는 환경에서는 많은 부분을 도와드리는 중이거든요. 대신에 커피는 기본적으로 배우세요. 그러고 커피 영역에 들어오는 게 맞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에스프레소 바, 그 다음 10평 미만 테이크아웃 커피숍. 에스프레소 바가 서울에서 한창 유행을 하다가 아마 한 작년부터인가 부산에 여러 에스프레소 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화가 이제 조금씩은 조성되고는 있는데, 에스프레소 바의 한정은 또 뭐냐면, 에스프레소가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에스프레소 외에 그 음료들이 판매가 잘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실제 에스프레소 바를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에스프레소의 그 단가가 2,500원, 3,000원 요 정도잖아요. 서울은 있잖아요. 3잔, 4잔 막 탑쌓기 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부산은 수요와 공급이 안 맞습니다. 지금 공급이 너무 많아요. 수요가 적습니다. 부산은 특히 전문적인 커피는 수요가 적어요. 10평 미만 1인 커피숍은 지금 10평 미만 체인들을 보면은 다 1,500원에 거의 가격이 통일돼 있죠. 잔은 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제가 아는 한 업체는 약 2,000원, 2,500원 뭐 이렇게 받는 체인들도 있는데, 나중에 단가 계산하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디저트 카페, 전문적인 커피숍, 로스터리 카페. 사실 이거는 전문적인 이 분야는 파고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커피를 잘 해도 파고 들어가기가 왜 힘드냐면, 기존에 지금 자리 잡고 있으신 분들이 너무 탄탄해요.
내가 커피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전문적이라는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저도 커피를 거의 14년 정도 했고, 지금 이제 막 전포동이나 이 주변 일대에서 막 이름,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는 이름들 있죠. 전문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름들, 그분들이랑 다 친한데도 그분들도 기본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꼭 오래 해야 잘하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전문적이라는 건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부산은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샵앤샵은 저는 꼭 권장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어나더미네스 연산점이 생겼을 때 저도 이제 약간 샵앤샵 개념이긴 한데, 한켠에는 디저트 커피숍을 하고 있지만 한켠에는 제조를 납품해서 제조하는 공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뭐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다 하고 있었는데, 커피숍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샵을 통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해내는 거죠. 그게 저는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단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테이블에 두 명이 와서 커피를 우리가 마셨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한 잔에 3,000원, 3,000원이라 그러면 이 테이블이 거의 2시간, 3시간 동안 6,000원에 돌아가는 거죠. 샵앤샵을 생각을 하신다면 다른 샵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객단가든 뭐든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단순히 커피숍으로 돈을 번다라는 생각은 이제는 버리셔야 되고, 저는 거의 디저트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대중분들하고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리가 한 개씩 더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산은 시작 전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 후, 이런 예산을 크게 큰 틀로 나눠 봤는데요. 우선 시작 전에는 권리금, 보증금, 월세 이렇게 있겠죠. 자, 제가 작년 9월에 세미나 할 때만 해도 그때는 코로나가 진행 중인 상태였고 막바지였던 상태였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무권리의 상가가 월세가 싼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코로나 끝났죠. 그러고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앉아서 마시는 문화로 계속 다시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은 무권리 찾기도 힘들고 월세도 다시 많이 올라갔어요. 시기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자, 근데 이 권리금을 사실 아낄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물론 바닥 권리금은 어쩔 수 없겠죠. 바닥 권리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적인 이 권리금은 예전에는 무권리가 많았지만 지금은 없는 상태고, 그나마 우리가 무권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신축 건물들. 보증금은 조금 비싸요. 근데 보증금은 어차피 내가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보증금은 보증금 대출이 돼요. 한 7, 80% 이상 아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은 뭐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니까 빼고, 이 권리금만 잘 아껴도 너무 좋아요. 신축이 왜 좋냐? 권리금 기본 2천에서 5천만 원 아끼죠. 철거 비용을 또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들이 오히려 더 기본적인 커피숍을 하기 위한 전기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배수나 전기나 여러 가지들이 신축 건물들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전포동에 제가 있다 보니까 전포 건물들을 보면 수도가 없는데 커피숍을 받는 곳들이 많아요. 수도를 어디서 끌어와야 돼요? 옆집 벽을 뚫고 끌어오든 어떻게든 끌고 와야죠. 왜냐면 거기는 다 공업 상가들이었잖아요. 저희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도 잘 아셔야지 돈을 아낄 수 있어요. 신축 들어가시는 거가 굉장히 좋다. 기본적으로 권리금 2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그 다음 인테리어 비해서 철거비랑 시작하는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3,000원 팔아서 언제 5천만 원 법니까? 저거 아끼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은 넘어가고, 월세는 그냥 제가 이렇게 체감을 해보면요, 커피숍은 평당 10만 원 넘어가면은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평은 100만 원. 그 다음에 뭐 50평은 당연히 500만 원 이하겠죠. 예. 자, 뭐 크면 클수록 월세가 조금 더 싸기는 싸죠. 그래서 월세는 여러분들이 찾는 곳이 관광지는 좀 다르겠죠. 특수상권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가 기준으로 봤을 때 평당 10만 원 넘어가면 월세가 조금 힘들다. 커피숍 하실 때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인테리어 평당 단가가랑 뭐 기계, 재료 요 정도가 돈이 들어갈 텐데, 인테리어는 지금 평당 200만 원 잡아도 굉장히 잘 잡은 겁니다. 예전처럼 뭐 평당 150, 160 이제 이런 가격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조금 쉽게 봤을 때 10평 기준에 평당 300은 잡으셔야 됩니다. 물론 저렴하게 되죠. 네. 근데 인테리어가 저렴해진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기둥 2개 박아야 되는 거 하나 박는 거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시면은 일단 평당 300 정도는 예산을 잡고 거기서 뭐 세이브하면 좋은 거니까요. 그 정도는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커피숍이 좀 가고 싶은 커피숍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 많이 싸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는 뭐 1000만 원에서 많으면 8000 정도까지, 저희가 50평 정도 할 때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평 미만 보실 때는 뭐 여기 밖에서도 상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만 원 미만 때들도 많이 있기는 있어요. 자, 근데 기계를 하실 때는 대부분 기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기계업체 가서 견적서 하나 떼주세요. 이 기계업체 가서 견적서 하나 떼주세요. 그냥 3군데 모아서 견적 보죠. 이 기계가 뭔지를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싸게 구매하는 거구나 아니면은 좀 비싸게 구매하는 거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에스프레소 머신의 종류는 몇백 개가 됩니다. 몇백 개. 그럼 그 중에서는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싼 게 왜 싼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그걸 싸게 산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 사실 때는 AS 책임 문제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AS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AS를 조금 더 잘 해주는 업체랑 돈 뭐 시작하실 때 1, 200 더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집에 하루 매출이 한 50만 원 나오는데 기계가 뻗었는데 AS가 안 된다. 그럼 그 며칠 동안 장사만 못해도 몇백을 날리는 거잖아요. 시작하실 때 1, 200 아끼는 거 그렇게 무서워하시지 마세요. AS가 정확하다고 하시면. 그 다음에 재료비. 재료비는 뭐 시럽, 소스, 뭐 원두도 있겠고 피처도 사야 되고 이제 기타 기물들 이런 것들을 하면은 한 300에서 5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월세, 인건비, 뭐 세금도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그 외 비용으로 뭐 전기세, 물세, 그 다음 뭐 여러분들이 포스를 하면 포스도 돈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캡스를 하게 되면 캡스도 돈을 줘야 되고, 방역비도 나가겠죠.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 최소 6개월의 운영비를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최소입니다, 최소. 자, 월세랑 그다음 인건비 정도의 6개월치는 들고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요 식당에서 오픈을 해도 있잖아요. 돈이 진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 돈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요 식당 했을 때 이미 잔고가 0원이에요. 근데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이 컨셉의 이 아이템이 안 맞아요. 그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없어요. 못 바꿔요. 그리고 아무리 유명한 커피숍이라고 해도 자리 잡기까지 최소 3개월은 걸립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 해도 퍼져나가는데 3개월이 걸려요. 최소 3개월을 인건비랑 월세 줄 돈은 자기가 갖고 있어야지 거기에 필요한 기물들을 살 때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저희도 잘 안 돼요. 저도 이 생각을 하면서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그 돈을 빼놓더라도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타일 하나가 더 예쁜 게 있으면 욕심이 나요. 왜냐면 그때 한 1, 200 더 주면 이거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예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빼놓은 예산을 계속 거기서 쓰거든요. 근데 저희도 연산점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린 상태에서 점포로 왔지만 제가 생각하는 매출 올라올 때까지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 동안은 계속 어디서 돈을 대출을 해가지고 메꿔놓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아이템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아이템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건비. 인건비가 지금 최저 월급이 204만 800원인가 아마 뭐 그럴 거예요. 월급으로 따졌을 때. 자, 근데 왜 제가 인건비를 최소 1인에 250을 잡냐면, 자, 우선 4대 보험비 들어가죠. 직원의 4대 보험비 업주가 내는 거 알죠? 반. 네, 16% 정도 나오는데 8% 나눠서 업주가 8% 냅니다. 물론 지원 사업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안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굳이 밥값을 안 줘도 되는데, 저는 항상 저를 고용하시는 분들이 밥값은 따로 주셨고,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밥값은 따로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거는 최소한의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그게 또 한 달에 한 15만 원 나가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건 뭐냐면 그 인건비에서 퇴직금을 생각하셔야 돼요. 퇴직금은 내가 퇴사하기 전 3개월의 평균 월급 곱하기 연차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급여에 10%씩 그냥 매달 빼라. 그렇게 되면은 250만 원이, 사업주가 쓰는 돈은 250 정도가 나와요. 최저 월급일 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직장인분들은 받는 급여가 180 얼마씩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한 6, 70만 원의 이제 갭이 있는 거죠. 근데 사업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직장에서 받는 급여만 생각을 해서 애 하나에 그럼 200만 원이면 되겠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요거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그 외에 뭐 전기세, 수도세, 포스, 캡스, 방역비 이런 것도 한 달에 무시 못하게 나갑니다. 저희 전기세 한 달에 한 100만 원 나와요. 저희 수도세도 한 달에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포스나 캡스 비용도 들어가겠죠. 캡스도 뭐 한 10만 원 나가고 방역비도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번외의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저희가 50평이기는 해요. 그리고 빵을 하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것도 맞고 물도 많이 쓰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냥 여기 수도세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기계 중에 공냉식이 있고 순냉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냉식을 쓰면은 물세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이스크림 기계가 순냉식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물세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순행식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긴 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가정이나 일반적인 카페에서보다는 순행식이 들어가면 그런 물세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게를 구할 거예요. 자, 가게 구하기 전에 이미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죠. 가게를 구하는데 보통 기간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최소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는 가게를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달에서 3개월 동안 가게만 보는 거는 아니고요. 가게를 구하는 이 기간 동안 내가 생각해 놓은 컨셉이랑 그 다음에 유동인구들, 보증금, 월세, 권리금 등을 주변 시세와 지속적으로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네의 시세를 알고 부동산이나 사장님하고 건물주랑 얘기를 할 때랑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할 때는 좀 대우가 천지 차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리를 구하는 기간 동안 동반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때 커피든 디저트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업체 선정, 커피 머신 회사 선정, 원두나 재료 등도 다 같이 보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유가 있으면 6개월 정도까지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동반되는 일들을 같이 하다 보면은요, 딱 나한테 맞는 가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예쁜 가게가 있으면 월세가 너무 비싸거나 또는 뭐 권리금이 너무 비싸거나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보통 뭐 커피숍 창업은 5월 달에는 돼야지 뭐 6, 7월 달에 연습해보고 여름 한창 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름이 제일 성수기니까. 근데 조금 이제 여유 가지고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는 거 왜 이렇게 동반이 돼야 되냐. 일단 가게를 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월세에 대한 압박을 받습니다. 월세에 대한 압박을 받는데, 인테리어 업체 선정이 안 돼 있으면 요 식당 하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테리어도 아까 그 기계 업체처럼 똑같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3군데 가가지고 견적 주세요. 이것보다는 그분들한테 포트폴리오를 받으세요. 커피숍을 해보셨습니까? 하면 인테리어 업체는 100% 자기네들 많이 해봤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 커피숍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보면은요, 예전에 뭐 저도 뭐 커피 머신 설치하러 다니고 막 해봤는데, 뭔가 이렇게 커피숍을 해본 티가 아닌 업체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뭐 믿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포트폴리오를 받으세요. 어디 커피숍 해보셨습니까? 유명하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분이 이 인테리어의 디자인이라는 컨셉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를 꼭 받아서 체크해보세요. 포트폴리오가 좀 예쁘면은 가격을 평당 조금 더 주고라도 그 업체랑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실 때도 AS는 꼭, 계약서 쓰실 때 무조건 AS 꼭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디테일한 얘기는 좀 더 이따가 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커피 머신 회사 선정. 인테리어가, 이것도 조금 이따가 다시 다 요거는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가 나는 곳인지 아닌 곳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에서는 허가 난다라고 갈 수도 있지만 막상 갔을 때 허가 안 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소지를 가지고 구청에 꼭 확인을 하시고, 구청에서도 정화조 용량을 이렇게 확인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꼭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 계약 전에 알아야 되는 것들. 계약하시기 전에 그 건물에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돈을 아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 전기 전력이 몇 킬로와트인지. 커피숍은 평균 10kW, 오븐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평균 10kW 정도 씁니다. 5kW에서 10kW 정도 쓰는데, 요즘은 기계들이 워낙 전력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커피숍은 10kW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빵을 한다. 그러면 5kg 단위로 늘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오븐 같은 게 순간 전력이 막 5kW에서 막 10kW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실 때요, 원상복구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원상복구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폐업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원상복구라는 건 뭐냐? 처음에 내가 들어간 그 상태 그대로 다시 만들어 놔야 돼요. 내가 나갈 때는. 그래야지 건물주 입장에서도 새 세입자를 받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차려놓은 카페를 누가 인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깔끔해요. 근데 뭐 그럴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은 폐업하실 때는 버티다가 못 버텨서 폐업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딱 원상복구 하세요 하면 철거 비용이 기본 몇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상복구에 대해서 계약서 쓰실 때는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가게 계약이 되었다면 휴게 음식점을 하실지 일반 음식점을 하실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휴게 음식점은 일반적으로는 커피숍입니다. 일반 음식점은 우리가 아는 식당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좀 뭐 불을 쓰냐 마냐로 많이 고민하시던데 요즘에는 술을 파냐 마냐. 휴게 음식점에서 술 못 팔아요. 알코올이 들어가는 순간 일반 음식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허가를 일반 음식점으로 받으셔야 되겠죠. 이게 좀 다릅니다. 근데 이런 거는 관할 구청 가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죠? 맞죠? 저도 힘들어요. 저도 지금 며칠째 행사 준비하고 행사하고 한다고 목이 이미 다 가 있는데 일요일은 마지막 날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제 한 1시간 조금 안 되게 한 3, 40분만 더 하면 되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리어와 실내 디자인은 저는 좀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인테리어는 큰 틀을 좀 정해주는 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부 마감, 바닥, 벽면, 주방, 천장, 뭐 수도 이렇게 큰 틀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은 간판 내외부 사인물, 명함, 리플렛, 메뉴판, 액자, 쿠폰 이런 것들. 물론 인테리어 업체가 이런 실내 디자인을 같이 하는 업체가 있고 이거를 약간 별도로 보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다 잘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잘 하시는 업체들도 물론 있지만 실내 디자인은 정말 디자이너의 감각이 필요한 분야다 보니까 저는 조금 별도로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요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의 이 평당 금액, 평당 뭐 예를 들어서 200이다 300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외에 별도 금액들이 있습니다. 왜 별도 금액은 테이블, 의자, 뭐 에어컨, 화장실, 전기 승합, 데크, 소방시설 등 이거는 왜 별도 비용입니다. 그 평당 얼마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닙니다. 왜냐? 어떤 사람은 뭐 화장실을 고칠지 안 고칠지도 모르고 어떤 집은 에어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전기 승합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안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들이 왜 별도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인테리어 업자랑 얘기할 때 평당 얼마는 요 금액이 빠진 금액이니까 계산하실 때 거기서 1.5배 정도는 더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은 이런 거 있죠. 요런 뭐 로고나 화장실 가는 뭐 이렇게 표시하는 표시판이나 리플렛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디테일하게 잘 해주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포트폴리오를 꼭 받으시라고. 자, 그 다음 커피 기계. 자, 인테리어 사장님하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 어느 정도 구도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졌다면 기계 하시는 이 커피 머신 업체 우리 담당자님하고 인테리어 업체랑 미리 연결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커피 머신만 딱 봐도 얘만 딱 봐도 여기에는 지금 급수 배수를 해야 되는 시설이 생겨요. 근데 이 급배수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를 할 때부터 들어가야 돼요. 머신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면은 얘도 보시면은 얘가 급수고 얘가 배수거든요. 그리고 전기예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인테리어에서 밑바닥을 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나는 머신을 여기 둔다고 기계업체는 얘기를 했어. 근데 기계업체가 딱 왔어요. 근데 급수랑 배수가 없어요. 바닥 다 마감했는데. 이런 불상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실 때는 정말 몇 번이고 귀찮게 하더라도 어디 해봤니? 해본 데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디테일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뭐 싱크대 같은 거 여기 배수 필요하죠. 물론 이런 거는 급배수 필요한데 이런 건 눈에 보이니까 막 해요. 근데 특히 제빙기 급수 배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온수기 뭐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정말 이 인테리어 업체가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린 모르기 때문에 꼭
커피 머신 담당자랑 인테리어 업체랑 연결을 시켜주세요. 요즘은 그라인더는 보통 2대를 쓰는 추세예요. 약간 산미 있는 계열, 약간 고소한 맛 계열. 그게 조금 더 산미 있는 계열이 확실히 안 팔려요. 안 파는데 그게 조금 더 대중성으로 봤을 때 전문적이 보여진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들어가는 거, 오토 템핑기. 오토 템핑기가 이제 여기 있던데, 식기세척기는 저는 꼭 권장을 합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커피 머신에 우리가 아침에 추출을 세팅을 잡았다고 쳐요. 그런데 추출 버튼을 누르고 계속 쓰고 있다가 여기 보이는 식기 쪽에서 물을 빼쓴다. 그러면은 디테일하게 보면은 커피 맛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가 물을 많이 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디테일함은 다르기는 한데, 식기세척기는 제가 왜 꼭 해라고 하냐면, 커피숍은 항상 제가 창업을 해보면은 꼭 0.5인의 인원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명이서 일하는 매장도 바쁘면은 꼭 2.5인의 일이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면은 그게 대부분 설거지예요. 그래서 식기세척기가 초반에 좀 비싸긴 하더라도 얘 해놓으면은 그런 0.5인에 대한 생각을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기세척기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자, 그 다음에 원두 부재료. 부재료는 뭐 시럽, 소스, 테이크아웃 컵, 티슈, 행주, 린넨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오프라인이랑 인터넷이랑 비교를 많이 해보시던데, 인터넷은 하나하나 비교해서 내가 싼 곳에서 주문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오프라인을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귀찮아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오픈하시고 나면은 이거 말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경영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실질적으로 이거 하나하나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가격이 절충되는 한 곳에서 다 주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거는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원두는 원두 전문화하는 데서 받고 재료는 재료 전문화하는 데서 받고, 그건 좀 분리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재료는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저희는 딱 원두만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디저트는 다른 것보다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절대 유행에 따라가지 마세요. 디저트는요, 제 생각은 그래요. 컨셉이나 디저트든 뭐든 유행 따라가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만들어서 나가야 되지. 유행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따라간 집들은 유행이 끝나면 묻혀요. 유행을 만들어 나간 사람들은 계속 그걸로 가도 되더라고요. 제 경험은. 근데 유행을 따라간 집들은 못 올라와요. 유행 끝나면 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디저트를 유행에 따라가지는 마세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크로플 기본적인 유행을 타죠. 그건 가세요. 근데 만약에 크로플 유행이 끝나고 다른 게 왔다. 그럼 빨리 바꿔야 돼요. 그 트렌드를 빨리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는 괜찮은데 어디 집에서 이게 뭐 맛있고 유행이 되니까 내가 따라한다? 그 절대 그 원조집 못 따라가요. 맛이 안 나와요. 그래서 디저트랑 컨셉은 유행을 따라가시지는 않되 유행을 선도할 수 있는 걸 하면 좋다. 근데 그 능력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유행의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때그때 디저트는 계속 바꿔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창업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이제 인터넷 마무리 단계죠. 딱 가게 하기 전에 인터넷, 포스, 배달 플랫폼 뭐 할지, 그 다음 원두 뭐 이런 식으로 딱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원두 테스팅. 원두는요, 제 생각에는 많은 집들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 3집 정도만 하세요. 저도 한 번씩 샘플링 나가보면은 와, 근데 커피가 진짜 뭐 한 10개가 쌓여 있어요. 그걸 계속 매일 내려보면서 드시고 계시는데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거 정확한 샘플링 안 돼요.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해도 5개 먹어버리면은 이미 커피로 인해서 맛이 가 있어요. 안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업체 한 3군데 정도, 금액대도 중요하겠죠. 금액대 맞춰서 3가지 정도 샘플을 받아서 테스팅 해보세요. 그게 더 정확해요.
그리고 기계에 따라서 물 온도가 빨리 떨어지는 머신들은 어쨌든 결국은 그 업체, 그 원두 업체에서 원하는 요구하는 맛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 3군데 정도만 샘플 받아서 테스팅 해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뭐 저희 홍보를 하자면 저희는 부산 지역 내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 샘플링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 어느 정도 교육을 또 해드리고 있긴 한데 굳이 저희랑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자, 그 다음 폐업하실 때요. 폐업하실 때 그냥 나는 폐업했다 그러고 손 놔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폐업하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청하셨던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포스 다 전화해서 폐업했다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전기, 물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안 해서 계속 전기세 내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거 안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내야 돼요. 뭐 인수가 됐으면 뭐 그 사람한테 넘기면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 전기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끊어줘야 됩니다. 전화해서. 그 다음에 세무서에 폐업 신고 꼭 하셔야 됩니다. 폐업하고 나서도 계속 세금이 나옵니다. 한 2-3번 정도 세금이 더 나옵니다.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폐업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람.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일 잘하는 친구도 좋지만 저랑 잘 맞아야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약간의 희생은 강요가 됩니다. 근데 그 희생만큼 제가 더 잘 챙겨주면은 좋겠죠. 근데 그것도 사람이 맞아야 돼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능력에 맞는 어떤 대우를 바라고요. 능력이 없거나 그런 친구들은 더 열심히 해요. 확실히.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어렵다. 그리고 요즘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같이 일해줘도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또 요즘은 구하는 사람은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는데 또 능력 있는 친구들은 갈 데가 없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율을 굉장히 잘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헤드 바리스타 정도 매니저급들은요, 여러분들이 돈 1, 20만 원 아끼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을 내 대신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한 3개월 정도 같이 일하면 얘가 혼자 일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한테 모든 걸 맡길 정도면 6개월은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시스템이 익혀지는데 6개월 뒤에 이 친구가 나가버리거나 나는 이제 이 친구 믿고 다른 사업 구상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나가버리면은 더 많은 돈이 투자돼요. 왜냐하면 또 새로운 애 데리고 와서 또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또 다른 일을 못해요. 그래서 매니저나 헤드 바리스타한테 쓰는 돈은 단순히 몇십만 원의 문제라면 아끼지 마세요. 그거보다 여러분들은 더 큰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할 때는 좀 잘 뽑아야 된다라고 꼭 얘기를 하고요. 면접 볼 때 진짜 철저하게 보세요. 저는 한 30분씩 봐요. 그 다음에 원가율 계산, 세금, 마지막에도 내가 왜. 자, 원가율 계산 한번 볼까요? 의외로 지금 창업을 해 계신 분들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내가 한 잔에 팔았을 때 얼마 남기는지 모르고 파는 경우가 90% 이상 저는 봅니다. 대부분 안 해요. 자, 근데 이거 얘기를 들으면은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볼 수 있는 게, 자, 우리가 아메리카노 기준을 잡을게요. 자, 에스프레소가 보통 키로당 2만원에서 한 35,000원 정도 해요. 물론 1,500원에 파시는 분들은 더 저렴한 거 쓰셔야 됩니다. 뭐 제가 보는 기준은 일단 한 3,000원 정도 기준을 잡았으니까 1kg에 25,000원짜리가 평균적으로 많이 나가요. 그러면 1kg에는 20g씩 써서 50잔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매실을 잡거나 아니면은 직원이 왔을 때 그 직원도 커피를 또 먹어봐야겠죠. 그런 것들, 그다음 버려지는 거 이런 거 다 하면 한 5잔이 나가서
45잔 정도가 1kg에 나온다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20g 기준이고 18g 잡으면 한 50잔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에스프레소 원가가 지금 한 잔에 555원이 나와요. 자, 볼게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25,000원짜리 쓰고 있잖아요. 근데 35,000원이 되게 되면은 이제 만원에 50잔, 계산하기 편하게 50잔이라고 본다면 200원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키로에 35,000원을 하더라도 755원이 돼요. 한 잔으로 따지게 되면은요, 잔당 그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대부분이 왜 25,000원짜리 쓰냐면, 그러니까 그때그때 내는 비용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으시니까 쓰시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3,000원짜리 넘어가잖아요.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먹어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3,000원 정도 넘어가잖아요. 사실 25,000원이나 35,000원이나 200원 차이 나면 정말 맛있다면 저는 35,000원짜리도 권해드려요. 근데 단 1,500원에 팔면은요, 절대 2만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뭐 매장에서 드시고 가신다면 이렇게 에스프레소랑 물값 뭐 이 정도 나오겠고, 테이크아웃료 10평 미만을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테이크아웃을 할 거예요. 그러면 테이크아웃 컵, 홀더, 뚜껑, 종이 캐리어, 빨대 해서 48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하면 어떻게 돼요? 1,030원 나오죠. 테이크아웃 하면은 기본 재료비가 원가율이 1,030원이 이미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쿠폰 하시는 분들은 쿠폰, 또는 쿠폰을 안 하면 요즘 뭐 적립하는 거 많이 하더라고요. 도도 포인트인가? 그 다음에 부가세, 인건비, 월세가 나가는데, 자, 3,000원을 잡으면 부가세가 300원이 나와요. 10%가 나옵니다, 부가세는. 적립률 5% 하면 150원. 뭐 아니면 쿠폰이라도. 월세가 100만원, 10평 기준에 월세가 100만원이면 하루에 100잔, 100창 아니고 100잔, 그리고 휴무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24일 정도 하면은 한 잔 팔았을 때 450원의 월세가 나옵니다. 자, 근데 거기서 사람 한 명을 쓴다고 볼게요. 자, 일당이 보통 10만원 정도 잡아요. 하루에 9시간 정도 일하면 한 10만원 정도 잡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100잔을 판다라고 했을 때 인건비가 1,000원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기타도 많죠. 공과금도 있고 뭐도 많아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뭐 전체적으로 놓고 이렇게 봤을 때는 1,600원 정도 나오죠. 계산상. 재료비 1,030원. 이상적인 재료비는 25%에서 30%. 더 이상적인 거는 25%. 근데 대부분의 그 커피숍들은 35% 정도 잡고 있어요. 왜냐면 맛있어야 되기 때문에. 35% 정도 잡고 있고, 인건비 1,000원 정도 나오죠, 한 잔에. 그 다음 월세, 공과금, 세금 한 1,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아까 계산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순수익이 나오는데 모든 부분을 25%, 25%, 25%, 25% 이렇게 한번 보세요. 커피숍에서는 좀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한 잔에 4,000원에 팔았을 때 재료비, 인건비, 공과금 다 하면 3,0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순수익이 1,000원이 됩니다. 100잔을 팔면 하루 10만원 벌어요. 사람을 안 쓰면 요 25%만큼 더 벌겠죠. 사람을 쓰면 하루에 10만원 법니다. 100잔 팔아도. 근데 여러분들 나가서 4,000원에 100잔 팔 수 있을까요? 지금 100잔 못 파는 집들이 허다합니다. 한 달에 원두를 10kg도 못 쓰는 매장들도 많아요. 근데 만약에 뭐 사람까지 쓰면은 뭐 하루에 10만원 버는데, 그럼 저도 어쨌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버는 걸까요? 내가 투자 안 해도요, 1억이든 2억 투자 안 해도 어디 가서 일하잖아요. 200, 300 벌잖아요, 요즘 기본. 근데
내가 일해가지고 하루에 10만 원 버는 거는 그건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건비도 노동비에 측정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 그걸 계산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번 달 일해가지고 한 달에 한 200 남았으니까 괜찮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투자한 2억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은행에다 박아놓지. 이래 되는 겁니다. 인건비 여러분들 거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즘은 인건비가 워낙 세요. 인건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월세랑 이거를 조금 줄여서 한 50%를 보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이렇게 봐서 이런 거지 실제적으로 두세 명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조금 저렴한 데 가서 얘랑 한 50% 보고 얘를 한 25% 보고 순이익을 한 25% 보고 있어요. 커지면 커질수록 더 이게 심해져요. 그래서 저는 커피숍을 한다 그러면 10평 미만을 하면서 본인 혼자 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빠지면 사람 구하세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50평 이상, 100평 이상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애매하게 20, 30평 하게 되면은 물론 아이템이 대박나서 대박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리지는 못해요. 근데 대박나는 집들은 100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왜라는 걸 생각했을 때 100군데 중에 한 군데가 될 자신이 있으면은 20, 30평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20, 30평의 기준에서 인건비 주고 뭐 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남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각에서 이 집이 정말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해서 와 이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내부 사정 들어보면은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해요. 계산해드렸죠. 커피 팔아서 남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옵니다. 이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인건비 부분은 많이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보면은 항상 내가 왜 제일 중요해요.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중간중간 마지막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왜, 여러분들이 왜 저 카페를 가야 되지? 저 손님이 왜 우리 카페에 와야 되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답이 나오셨을 때 그때 창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혹시 마치기 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올려도 안 나오나요? 네네. 네. 창업 자본금에 따라 네. 이렇게 최선의 평수 네. 이런 게 얼마 정도 될까요? 예를 들어 10평에 뭐 5천만 원이라든가 말했던 그 100, 200평에 얼마 정도가 100평 넘어가면 저는 한 5억 정도 봅니다. 네, 100평은. 50평 저희 하는데 3억 들어갔거든요. 10평 하는데 한 8천 정도, 최소 8천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좀 들어가고 싶은 커피숍들이 나옵니다. 물론 더 싸게도 가능하겠죠. 어떠한 인맥을 통해서든지. 근데 기본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약간 그렇습니다. 네. 하루는 네네. 그 일반 과세 그리고 네. 단위 과세 이걸 선택 가능하다고 하죠. 네네네.